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나이는 33살이고요. 현재는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낸 건 제가 겪었던 상당히 특이한 결혼 경험을 누군가와 나눠보고 싶어서입니다. 특이하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소름 끼친다고 해야 하나? 정말 예상도 못했던 일을 겪었던 적이 있어서요. 여러분께 조심하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 2020년이었는데요. 코로나 영향 한복판이었을 때 결혼한 것이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작은 수출입 업체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경기 탓에 회사도 어려웠고 그 때문에 급여도 많이 밀리고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다양한 방면에서 결혼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죠. 다른 지인들도 결혼을 결정했다가도 모두들 취소하거나 미루는 때였는데 그래도 저는 그 당시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났었기 때문이었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었는데 정말 예쁘고 발랄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23살이었으니까 저하고 7살 차이였죠. 20 초반에 아직 어린 탓에 좀 철없는 면이 있었지만 그만큼 순수하기도 하고 명랑해서 제가 정말로 많이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결혼 못하겠구나, 평생 행복하려면 이 여자를 꼭 잡아야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었거든요. 어려운 시국에도 제가 결혼한다고 청첩장 돌리느라 친구들을 만났을 때 여자친구의 나이를 듣고서 친구들이 도둑놈이라고 하면서도 엄청 부러워했었죠.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워낙 예쁘기도 해서 아니 사실 객관적으로 미인은 아니었지만 어린 나이 특유의 그 순수한 미모가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계속 제가 도둑놈이라면서 구박했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제가 뭐 처음부터 속인 것도 아니었고 여자친구 쪽에서 저한테 먼저 다가온 것이었거든요.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친이 제가 담배를 살 때 쪽지를 끼워주면서 번호를 달라고 했던 게 저희 관계의 시작점이었던 터라 제가 당당할 수 있었죠. 그 후에야 제가 여자친구를 더 많이 좋아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저희는 성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탓에 제 급여가 밀리기도 해서 금전적으로도 빠듯한 편이었는데요. 게다가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사실상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아놓고 계셨던 터라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자체도 근사하게 하진 못하고 소규모 정말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서 하는 스몰 웨딩으로 치렀어요. 레스토랑을 하나 빌려서 지인들 참석하고 적당히 한 끼 식사를 하는 결혼식이었죠. 사실 여자친구, 아니 이제 아내가 된 내 여자한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녀는 특유의 긍정적이고 명랑한 태도로 우리 결혼을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얼마나 고맙고 행복했을지 그리고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을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셨고 언니 한 명만 있었기 때문에 스몰 웨딩이 조금 더 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내는 아직 어린 나이라서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면 안 되냐고 저한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 정도야 얼마든지 가능했죠. 아버지는 시한부인 상황에서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둘째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소유의 재산 중 집을 한 채 제가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보험사에서 돈이 나온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함께 나눠받기로 했고요. 형은 돈에 있어서 그렇게 인색하지 않고 넉넉한 사람이라 저희 형제는 그런 문제로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까지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결혼한 뒤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단독주택이었는데 원래 1층과 지하에는 임차인을 들여서 월세를 받고는 했지만 아버지가 거기까지 관리하실 여력이 되지 않아서 비어있는 상태였죠. 마당이 크지는 않고 나무가 두세 그루 심어져 있는 주택이었어요. 나름 값도 나가는 2층 집이었죠.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좀 크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아내한테 보여주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처음 그 집을 보고서 무척 기뻐했거든요.
이렇게 큰 집에서 사는 거, 나 처음이에요. 그래? 뭐,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데? 세상에. 우리는 그럼 2층에 사는 거예요, 오빠? 원래 2층에 주인집이 살거든. 그럼 1층이랑 지하는? 세주면 좋은데, 지금 좀 도배랑 장판은 하고 줘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사할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으니 좀 나중에 하자고. 월세를 받으면 좋은데 사실 그러려면 관리한 지 오래된 실내를 좀 살만하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당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라 과연 이사를 많이들 할까 싶기도 했고, 게다가 무엇보다 저희 회사가 어려워서 급여도 밀리는데 도배 장판을 할 만한 돈을 따로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뭐 하려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내는 아무래도 좋다면서 신이 났습니다. 결혼 후 살림살이를 들여놓고서 집안을 꾸미는 것에도 열과 성을 다했어요. 저는 가족과 같이 살다가 결혼한 것이라 집에 들어오면 어린 아내가 열심히 살림을 하다가 저를 맞이해주는 것이 너무 알콩달콩 좋았었죠. 남자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갓 지은 밥 냄새하고 현관까지 나와서 가방하고 옷을 받아줄 때 얼마나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지 말입니다. 사실 남자들이 일하는 목표가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아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지극히 행복했었죠. 아내는 원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저를 만난 거였죠. 그래도 등록금 정도는 자기가 벌어서 다니는 게 낫지 않냐면서 편의점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아내를 말린 건 저였습니다. 사실 대학 등록금이 생각보다 꽤 큰 돈이었지만 그래도 그 돈 때문에 소중한 어린 아내가 진상들하고 싸우면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도 너무 돈 많이 드니까. 괜찮아. 내가 얘기했었잖아. 우리 돈 곧 생긴다고. 아, 그때 얘기했던 거요? 그래.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거니까.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서 아내에게 집에 있으라고 말한 것도 있습니다. 집도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고 아버지 앞에 현금도 가르기 전이었지만 어쨌든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차피 멀어도 1년 안에는 저희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었거든요. 저희가 뭐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가 남겨주시는 돈이니 받아서 감사히 쓰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이미 수차례 우리 집이나 재산은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중소기업에 다녀서 많이 못 벌어도 어차피 아버지가 남겨주실 돈이 있다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두었기에 그녀도 아는 바였죠. 아내는 아버님께 죄송한 거 아니냐며 무척 만서렸지만 그래도 저는 단호하게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 말이 고마웠던지 아내는 눈물을 글썽거리기까지 했었죠.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그래도 부부로 연을 맺었으니 당연히 두세 달만 지난 다음에 신고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럼 제 돈이 아내의 돈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묘하게 처형의 아내를 좀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아내의 친정 식구라고는 처형뿐이어서 저는 잘 지내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요. 어쩐지 저한테 굉장히 거리감이 씨 굴더라고요. 아내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지 교류도 많지 않았고 가끔 제 얼굴을 보면서 키득거리기도 하고요. 제 나이가 많다고 조롱하는 느낌도 들어서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제외하고는 결혼 직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코로나 당시라서 신혼여행은 다녀오지 못했어요. 그냥 휴가 내고서 근교로 나가서 같이 맛있는 것이나 먹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무척 즐거워했고 제가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행복해했어요. 어린 나이인지라 순수하게 반응해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전까지 사귀었던 여자친구들은 대부분이 너무 닳고 달아서
제가 어딜 데려가도 그렇게 고마워하거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어리고 순수한 사람을 배우자로 찾는 남자들이 왜 그런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아내의 몸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아내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자주 일어났는데요. 원래 결혼 전 사귈 때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는 그런 증상이 없었거든요. 원래 굉장히 얌전하게 자는 사람이었고 늦잠도 심한 편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밤에 일어나는 일이 잦더라고요. 거의 매일 밤 일어났고 화장실에 가서 좀 오래 안 오기도 했고요. 반면에 저는 잠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깊이 자는 편이라 아내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도 별로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아내가 아직 너무 어린데 몸에 문제가 있는 건가 걱정이 될 뿐이었죠. 아내는 병원에 다녀왔다면서 방광염이라고 하더군요. 신장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면서 약을 타왔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아무리 밤에 볼일 보러 화장실에 간다고 해도 큰일이 아닌 이상해야 금방 돌아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정말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죠. 저는 밤에 깊이 잠들고 아내가 나간다고 해도 금방 오겠거니 하고 다시 잠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밤에 일어나서 나간 지 보름쯤 되니까 좀 걱정이 되어서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당연히 5분 안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이상해져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10분쯤 지나서야 아내가 들어오더군요. 아내는 제가 안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란 듯 눈을 깜빡거렸죠. 어머, 안 자고 있었어요, 오빠? 잠이 깼다가 안 들었는데 너무 오래 안 와서. 아이, 그냥 자지. 화장실 사정을 뭘 알려고 그래. 아내는 조금 민망한 듯이 얼굴을 붉혔죠. 그러고 보니 사실 갓 결혼한 아내가 남편이 화장실 사정을 신경 쓴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이 짧았다 싶어서 얼른 웃으면서 아내를 그냥 끌어당겨 안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 옷이 차갑더군요. 당시 가을이었는데 아내가 추운 걸 싫어해서 집안은 항시 따뜻하게 보일러를 돌리고 있어 옷이 차가워질 일이 없었어요. 적어도 집안에서 차가워질 수 있는 정도의 온도와 그렇지 않은 곳의 기온에는 차이가 있었죠. 지하와 1층에야 비어 있어서 난방은 전혀 돌리지 않았으니 차갑더라도 2층 화장실을 썼는데 이렇게 차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긴 했는데 저는 이 밤에 구태여 물어볼 곳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화장실 갔다가 잠깐 베란다라도 나가서 바람 쐬었겠거니 생각했었죠. 그래서 그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잤습니다. 그 이후로도 며칠간 계속 아내가 밤에 나갔는데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좀 많이 이상한 일이잖아요. 별 생각이 없었는데도 시간이 쌓이니까 좀 의아하게 여겨지더군요. 그래서 결국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일어나서 살그머니 나가는 것을 느끼고 저도 깨어났습니다. 그때 불쑥 아내 뒤를 따라가 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답답한 일이 있어서 자꾸 밤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오는 것인지 아님 화장실에서 배가 아프기라도 한 건지 걱정도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게 조심히 아내 뒤를 따라갔습니다. 화장실 사정 알려고 한다고 아내가 부끄러워할까봐 조심조심 안 들키게 걸었죠. 그런데 아내가 화장실로 안 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층계로 향하더군요. 저희가 살던 2층에서 1층과 지하로 실내 실외 모두 계단이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세를 주는 곳이라서 실내 계단에 중간문이 있고 거길 막아두는 형식이었는데 그걸 조심스럽게 열고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바람을 쐬려면 베란다로 나가든지 아니면 화장실은 반대편이었는데 이상한 일이었죠. 제가 따라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아내는 아래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들킬까봐 약간 거리를 두고서 아내의 뒤를 밟았는데요. 어차피 그 계단은 한 곳으로만 향했으니까요. 아래쪽 지하실에 불이 켜지더군요.
문을 살짝 닫고 들어갔는지 문틈으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왠지 긴장이 되어서 등에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소리가 안 나도록 내려가서 가까이 가니까 웬 모르는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같이 섞여서 나오는 여자 목소리는 분명히 아내였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겁에 질리거나 싫은 기색이었다면 전 당연히 그녀가 협박받거나 집에 강도가 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이미 아내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듯한 기색이었죠. 남자 역시 아주 다정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약간 머리가 멍해진 채로 다가가서 문틈으로 슬쩍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지하실에는 어떤 남자와 제 아내가 같이 끌어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마치 노숙자처럼 허름한 차림새였지만 체격이 무척 좋았죠. 여기 춥지? 보일러를 아예 꺼놔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견딜만해. 괜찮아. 어차피 겨울 되기 전에 나갈 거잖아. 아휴, 진짜. 알았어. 자기, 나 이제 올라가 봐야 해. 그 인간이 요새 자꾸 깨더라. 에이, 알았어. 귀찮네 진짜. 여차하면 확. 무서운 소리 하지 말고. 아내는 깔깔 웃으면서 한 번 더 남자를 꽉 끌어안더군요. 곧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상황에 제가 분명히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정신없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발소리가 안 나도록 조심하면서요. 무슨 상황인지 알 도리가 없었지만 절대 지금 아내가 절 눈치채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제가 급히 먼저 올라와서 침대에 가서 눕자 조금 뒤에 2층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나더군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렇게 내려갔다가 제가 혹시라도 의심하지 않도록 2층 화장실 다녀온 것처럼 소리를 냈다는 것을요. 저는 혹시라도 일어났던 것을 들킬까봐 숨을 죽이고 이불 밑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곧 아내가 들어왔고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 살피는 기색이더니 제가 움직이지 않자 곧 안심한 듯 침대에 누웠어요. 제가 누운 자리에서 제법 멀찌감치 떨어져서 몸이 닿지 않는 곳이었죠. 자기 직전에 저한테 안기면서 애교를 부리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게서 멀어져서 꽤 쌩한 분위기인 채로 멀찍이서 잠을 청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그냥 그대로 아내한테 추궁하면 안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다음날 아침 식사도 얼레벌레 대충 하고서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지하에 이상한 남자가 있고 심지어 그 남자를 아내가 다정하게 끌어안고 있었다는 건데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어린 아내와 결혼해서 이제야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말이죠. 이 이상한 일을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은 회사에서도 거의 일을 하는지 마는지 모를 정도인 상태가 되어서 결국 오후에 반차를 내고 나와서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머리를 식히면서 앉아 있다 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당시 아버지는 시한부로 누워 계시지. 그러다 보니 형도 어머니도 모두들 아버지한테 정신이 뺏겨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뭘 고민 상담조차 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인터넷에서 흥신소를 검색해서 그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 전화 걸기가 힘들었지 일단 연락이 되니까 예상보다 간단하더군요. 흥신소에서는 이미 이런 종류의 일들을 많이 접했는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놀라지도 않고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남자의 정체와 이 일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좀 알아내달라고 했더니 그러겠노라 하면서 그러더군요. 선생님, 사실 이런 일은 불륜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좀 하셔야 할 거예요. 불륜이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깨 쏟아지는 신혼인데 갑자기 불륜이라니
설마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생각을 돌리는 건 쉽지 않았죠. 그 후로 흥신소에서 남자에 대해서 알아내는 며칠 동안 저는 집에 야근을 핑계대고 늦게 들어가면서 아내를 살폈습니다. 아내는 제가 벨을 누르면 밝은 얼굴하고선 문을 열어주고 저를 껴안아줬지만 어떤 날은 1층 층계로 내려가는 실내 계단 쪽에 문이 살짝 열려있는 날도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없는 동안 그 남자가 2층에 올라와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오면 사라지는 것일지도 몰랐죠. 실내 계단 쪽에 숨으면 실외 계단으로 올라오는 제가 일부러 찾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동안 너무 순수하고 예쁘다고 생각했던 아내의 얼굴조차도 이제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어요. 불과 그 장면을 봤다고 해서 이렇게나 감정이 뒤집히다니 놀라울 정도였죠. 아내는 제가 야근을 해서 너무 피곤하다고 둘러댄 핑계를 잘 믿었습니다. 잘 때도 이래 하니까 작은 방에서 조금 더 서류를 보다가 자겠다고 하면 좋아하면서 그러라고 하더군요. 최대한 좋은 기색을 숨기려고 하지만 얼굴이 저절로 피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야근을 핑계대면서 거의 열흘가량을 지켜보던 때 마침내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흥신소에서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예상대로인 사실과 또 예상을 벗어난 사실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선생님, 아내분은 불륜이 맞습니다. 불륜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결혼한 지 지금 한 달 좀 넘으셨다고 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시작한 흥신소 사람은 걱정스럽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상은 하고 있었고 거의 확신에 가까웠는데도 직접 그 말을 들으니까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흥신소 사람이 그러더군요. 지금 그 지하실에 있는 남자, 선생님이 출근하셨을 때 가끔 드나듭니다. 지하실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나올 때도 머리를 푹 숙이고 모자를 쓰고 있어서 신원 파악하기가 힘들었는데 아내분 처녀 시절 주위 사람을 살펴보고 대조해보니까 나오더군요. 누구죠? 전 남자친구입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선생님하고 교제 기간 동안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말하자면 저와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도 그 남자와 관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심지어 결혼한 후에 집에 끌어들여서 지하에 들여놓다니. 그리고 문제가 그 남자가 위험한 인물입니다. 위험이요? 네, 수배범입니다. 경제사범으로 보이는데 폭력행위도 전과 중에 있더군요. 한 번도 아니고 상당히 여러 번으로 질이 나쁜 범죄자입니다. 에? 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쳤습니다. 흥신소 사람은 놀랄 줄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수배가 되어 있는 전 남자친구를 지하실에 숨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분이 말이죠.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그리고 편의점에서 만났다고 하셨죠? 혹시 뭐 가까운 시일 내에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올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내가 일하던 곳은 단골 편의점이었고 그곳에서 자주 바뀌는 알바생들하고도 꽤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고는 했었는데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워낙 어려서 설마 사귈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힘들어서 쪼그려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음료수를 한 잔 사주고 대화를 길게 나누었죠. 그때 어색하니까 아무 이야기나 막 하다가 저희 집 아버지 이야기와 유산 이야기 같은 것도 어설프게 흘러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 흥신소 사람이 알 것 같다는 듯이 고개를 주워거렸습니다. 그럼 그때 이후로 아내분이 접근하신 거였죠? 예. 그러고 보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말을 나누고 난 이후에 아내 쪽에서 저한테 접근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그게 당시에는 서로 대화를 오래 나누고 마음의 벽을 허물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했죠.
그때 아마 선생님하고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돈 때문에요.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이 생기는 일이 있는 거죠? 예,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셔서 유산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흥신소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예 멍한 채로 있었죠. 그러니까 흥신소에서 모아준 정보를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내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당시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범죄를 저질러서 수배 상태였던 거였고요. 아마 돈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재산에 대해서 무심코 말을 흘린 제가 대상이 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너무 속이 울렁거려서 힘들더군요. 흥신소 사람은 안 되었다는 듯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죠? 제일 좋은 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일 겁니다. 절대 혼자서 뭘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와서 잡아주겠죠? 네, 그 남자 꽤 위험한 인간 같으니까 절대 알아차리게 하지 마시고요. 얽히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나중에도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고를 선생님이 하셨다고도 알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복 범죄도 저질렀던 전과가 있더군요. 네, 솔직히 저는 좀 소심하고 겁이 많은 편입니다. 흥신소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더러 겁이 나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제가 무작정 신고를 하면 분명히 제가 했다는 게 들통이 날 테니까 나중에 제가 보복의 타깃이 될 수도 있는 거였죠. 하지만 그냥 둔다면? 그냥 적당히 숨어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까? 돈 조금 쥐어줘서 사라지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고민이 크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멍청하다고 하시겠지만 실제 범죄자가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언제 또 제가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저는 흥신소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적당히 퇴근 때를 맞춰서 돌아왔더니 아내가 역시 반가운 얼굴을 내밀더군요. 이제는 그 얼굴조차 소름 끼치고 가식적으로 보여서 저는 마주하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내한테 싫은 기색을 하면 바로 저 밑에 있는 사내가 올라와서 저한테 해를 끼칠 것 같아 뭐라고 하지도 못했죠. 대충 둘러대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고민했는데 정말 머리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상한 기색이어도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일 잘하라면서 방문을 꼭 닫아주기도 했어요. 아마 1층이나 지하로 내려가서 그 사이에 그 전 남자친구하고 놀아나겠죠. 신고를 하되 제가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법. 그 고민을 하다가 며칠 동안은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는 저한테 다가와서 물어보았었죠. 오빠, 혹시 아버님 찾아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 지금 호스피스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가능하면 자식들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렇구나. 아내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속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분명 유산 이야기가 나올 거고 유산이 저한테 오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 제게서 그 돈을 빼앗아서 달아나겠죠. 사실 돈만 빼앗아서 가도 다행이고 그 와중에 제가 분명히 다칠 게 뻔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 흥신소에 다시 물어보니 남자는 제가 출근한 평일 낮 시간에 나와서 근처 가게에 가서 담배를 사가지고 온다고 하더군요. 집 앞 가게라서 저는 그 근처에 숨어서 하루 연차를 내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싶기도 했지만 제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었죠. 진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가게 주변 자판기 뒤에 몸 숨기고 서서 저희 집을 바라보는데 대문이 열리고 어떤 노숙자처럼 허름한 차림새의 남자가 정말로 나오더군요. 모자를 푹 눌러 쓰긴 했는데 제가 봤던 그 남자가 맞았어요. 그 남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서 어슬렁거리면서 나와
바로 집 앞 가게로 들어갔죠. 씻었는지 노숙자로는 안 보였는데 그 말은 분명 제 집안의 욕실을 사용해서 씻었다는 뜻이겠죠? 남자가 담배를 사서 다시 대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 저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분은 당연히 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갑게 저를 부르셨죠. 아니, 2층 집 아저씨 아니세요? 지금 평일에 어쩐 일로? 그게 연차 내고서 잠깐 어디 가려고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방금 왔다 간 그 남자요. 혹시 자주 왔나요? 음? 요새 가끔 와요. 그러고 보니까 아저씨네 집으로 들어가던데 세입자예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그냥 고개를 주걱거리고서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게 벽에 자세히 살펴보니 수배자 명단이 붙어 있긴 한데 너무 오래된 것이라 그 남자 얼굴은 없었어요. 이래서야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게 당연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어도 남자 체형의 어깨가 넓고 상당히 험악하게 생긴 편이어서 사진만 있다면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저는 일단 그날 퇴근하는 것처럼 시간을 맞춰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침울한 기색이자 아내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천진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제 곁으로 와서 팔짱을 끼웠죠. 일부러 몸을 밀착하고서 저한테 애교를 부리는 아내의 얼굴이 예전 같으면 너무나 예뻤겠지만 지금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오늘도 아마 제가 나가 있는 동안 그 남자하고 살갑게 다정하게 애인다운 시간을 보냈겠죠. 그리고 저와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달아날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평범한 소시민인 저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죠. 혹시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요즘 얼굴 보기 힘들지? 응? 아니, 회사가 좀 바빠서. 회사? 요즘 일 많은가 보다. 그렇지 뭐. 아무래도 사정이 어려우니까 있는 사람들이 일을 더 해야 하는 거고. 저는 자세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아서 아내에게 잡힌 팔을 빼고 싶었지만 아내는 단단하게 제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버님 말이야. 요즘 건강 어떠셔? 아무래도 말이 없어서 궁금해. 그게 사실 아버지의 건강은 빠르게 안 좋아져서 임종이 입박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가는 바로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긴장감이 들었죠. 사실 아내는 어릴 뿐더러 상당히 작은 체구였기 때문에 무서울 것은 없었는데 그 뒤에 범죄자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무서웠어요. 저한테 겁이 많다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전과자가 지금 수배 중인 범죄자가 있다고 하면 심지어 그 남자가 아내가 숨겨주는 지하실에 숨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내가 편의점에서 일할 때부터 좀 이상한 낌새가 있기는 했습니다. 아내는 팔뚝 위쪽과 손목 부근에 작은 문신이 있었죠. 처음에 문신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아내가 별것 아니라는 듯이 패션 타투 스티커를 붙인 거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니까 사실 진짜 타투라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사실 뭐 여성들이 예쁘라고 작은 문신 정도 새기는 거 상관없지 않나 싶기도 했고 사실 아내가 가느다란 팔뚝에 그렇게 생긴 문신이 제 눈에도 예뻐 보여서 정말 상관은 안 했습니다. 아내는 흡연자였는데 가느다란 손목에 문신을 한 채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어딘가 영화 속 여배우처럼 예뻐 보였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들이 전부 아내가 어딘가 불량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전과자하고 사귀면서 어울리려면 비슷한 류의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애초에 왜 그런 것을 전부 무시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속이 정말 상하더군요. 게다가 이어진 아내의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오빠, 사실 아버님 돌아가시는 건 기정사실인데 우리 받는 돈이 어느 정도나 돼? 예금으로 넣어놓고 이자 받으면서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게 말이지. 벌써 그걸 말하는 건 좀 이른 것 같은데. 왜? 결혼 전에 오빠도 오빠 입으로 말했었잖아. 아버님 곧 돌아가시니까 현금 자산도 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나도 가족인데 기대하면 안 되는 거야? 아내는 순진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말만 들으면 아내는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저와 부부라서 들어올 돈이 궁금한 것처럼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속셈을 알았기 때문에 더 꺼려지고 두려웠던 거죠. 사실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인데 저렇게 적극적으로 유산에 대해 묻는 것도 좀 이상했습니다. 우리 그 돈 받으면 딱 적금으로 묶어두고 불려보자. 집은 있으니까 괜히 부동산 살 필요도 없잖아. 내 몫으로도 좀 줄 거지? 그렇지. 신난다. 나 내 명의로 재산 가져본 적이 없어, 오빠.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아내는 돈을 쓸 생각에 신이 난 것 같았습니다. 순간 너무 순진해 보여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혹시 아내가 전 남친한테 협박이라도 당해서 숨겨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건 저 자신이 잘 알았습니다. 아내는 그때 아주 그 남자와 끌어안고 다정한 연인처럼 굴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저는 다음 날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처형이었습니다. 아내의 하나 있는 언니도 아내와 비슷한 분위기의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자매가 무척 닮았구나 했었죠. 제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어쩐 일로? 별건 아니고 혹시 요즘 동생한테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전화를 통 안 받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사실 아내의 자매는 그리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처녀 시절에도 상당히 자주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생긴 게 비슷한 만큼 취향도 비슷해서 서로 옷도 뺏어 입고 그러다가 의상하고 그런 일이 많았다고 했어요. 결혼할 때는 처형이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말입니다. 좀 한심스럽게 본다고 할까요? 아무튼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저를 대했었어요. 가끔 뭔가 비웃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별일은 없습니다만 집에서 살림 중이라 전화를 안 받을 일은 없을 텐데요. 그래요? 그럼 왜 자꾸 연락을 안 하지? 혹시 제부, 이런 말 좀 이상한데 언니로서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말씀하세요. 혹시 동생 근처에 요새 어슬렁대는 남자 없어요? 네? 저는 너무 놀라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처형이 그걸 어떻게 아는 건지,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것인지 속이 울렁거렸어요. 제가 말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처형이 그러더군요. 사실 이걸 결혼 전에 말했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동생이 굉장히 오래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저는 심장이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말을 더 하지 않고 잠잠코 처형의 말을 들었죠. 결혼할 때 난 헤어진 줄로만 알았거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제부, 너무 흥분하지 말아요. 사실 지금 그 남자친구가 좀 사정이 있어서 범죄자 신세로 쫓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동생이 그 행방을 아나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예요. 당연히 아는 일이었죠. 하지만 거기서 제가 그 남자의 행방을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처형은 계속해서 아내의 태도를 물어보면서 저한테 유도신문을 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다가 일부러 설득된 것처럼 슬금슬금 대답을 했죠. 혹시 동생이 뭐 수상한 행동 보인 적 없어요? 네. 수상한 행동요? 평소랑 다르게 뭔가를 한다거나 어딜 간다거나.
생각해보니까 밤에 자꾸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던데요. 가서 오래 있다가 와서 좀 이상하게 여기긴 했는데. 저는 일부러 그 말을 흘렸습니다. 지금 사는 집 1층하고 지하는 비었댔죠? 네. 처형은 잠깐 말이 없더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혹시 이러다가 처형이 제대로 그 남자를 쫓아내주거나 아내한테 정신 차리라고 화를 내주는 게 아닐까 싶어서 두근거렸어요. 제 최고의 고민거리가 사라지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처형이 이왕 이 말을 해주었으니 아내한테 추궁해서 갈라서기도 쉬울 것이었죠. 저는 퇴근하고서 그날은 일부러 야근도 하지 않은 채로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처형이 와서 아내를 설득해 주었을까, 그리고 그 남자를 쫓아내 주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목격한 건 정말 예상 외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2층 실외 계단으로 연결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실내 계단을 타고 아래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문을 닫아놨다면 안 들렸을 텐데 실내 중문이 약간 열려있던 탓에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금 놀라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서 위쪽에서 숨어서 아래로 훔쳐보았죠. 지하 1층도 아니고 1층 계단참에서 그 남자와 아내, 그리고 처형이 서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칼퇴하고 온 터라 해도 완전히 지기 전이었어요. 어스름한 실내에서 남자는 골치 아프다는 듯이 고개를 젓고 있었고 아내와 처형이 핏대를 세운 채로 싸우고 있었죠. 야, 이 기집애야. 넌 결혼까지 했으면서 왜 아직도 얘를 붙잡고 있는 거야? 뭐라는 거야? 애초에 지금 이 결혼 자체가 돈 벌려고 그런 건데. 야, 닥쳐. 넌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넘어간 거야. 그리고 너는 왜 얘한테 붙어 있는 거야? 나한테 와야지. 처형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내는 만만치 않게 핏대를 세우고 있었지만 가운데 낀 남자는 머리가 아프듯이 귀만 파고 있었죠.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도리는 없었는데 적어도 그들끼리 싸우느라 저한테 신경을 쓸 여력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행이긴 했지만 도무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남자가 그랬어요. 야, 좀 그만해라. 사실 나도 얘네 집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 좀 별로였어. 뭐 이런 집에 사는 새끼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 돈 긁어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어머,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얼마나 징그러운 것도 참고 그 늙은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내가 기함하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 지금 말하는 그 늙은이가 바로 저일 거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지금 중요한 건 사실 아내와의 사랑이나 순결한 정신이 아니었어요. 제발 저 양아치 같은 두 남녀한테서 제가 안전하게 달아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애초에 나이 너무 어린 문신녀하고 결혼했을 때부터 뭔가 잘못된 일이었던 겁니다. 너 그냥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에도 숨을 곳 있어. 쟤 지금 시아버지 여전히 멀쩡하다고 하더라? 호스피스에 있는 채로 3년씩 살아있는 노인네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거 계속 참고 여기서 숨어 있을 거야? 조용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는 골치 아프다는 듯이 턱을 문질렀죠. 아내가 발을 굴러대더군요. 난 돈 같은 거 안 중요해. 그래도 오빠가 돈 필요하다니까 내가 이렇게 변변찮은 편의점 손님 중에 고르고 골라서 결혼까지 한 거잖아.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됐는데 나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아내의 말에 저는 그제야 아 싶었습니다. 흥신소의 말과 맞춰보니 딱 퍼즐처럼 들어맞았어요. 아내, 그러니까 저 문신녀는 아버지의 유산 이야기를 듣고 저를 노렸던 겁니다. 자기 남자친구를 위해서 말이죠. 전과자니 도망가서 뭐라도 하려면 자금이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타겟이 된 게 저고요. 유달리 현금 이야기만 했던 것도 왜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거야 네가 알아서 한 거지 왜 나를 끌어들여? 난 그렇게 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어. 지가 알아서 발작 꼬고서는 나한테 난리야. 하지만 그 남자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처형은 손을 내밀어서 그 남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죠.
남자가 놀랍게도 처형의 손을 잡더군요. 그러니까 처형하고 먼저 사귀었던 남자였던 겁니다. 오빠랑 언니 헤어졌잖아. 처형하고 사귀었던 남자를 동생인 아내가 좋아해서 따라다녔던 그런 관계였던 모양입니다. 남자는 귀찮으니까 아내한테 대충 어울려줬던 거고요. 지금 태도를 보니까 남자는 아내하고 그렇게 생각보다 진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어요. 사실 정말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이상하게 처형의 아내를 의식하더라니. 상상 이상의 관계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모든 건 그 전과자 남자와 사귄다고 망상하면서 그에게 들이대고 저를 타깃으로 삼아 이용하려던 아내가 꾸민 짓이었습니다. 남자는 지금 보니 여전히 처형을 좋아하는 것 같았고 아내한테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었어요. 얻을 게 있고 숨겨주니까 적당히 아내한테 어울려준 모양이었죠. 처형과 그 남자가 손을 잡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내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히스테릭하게 마구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와 실내 중문을 닫고 2층 실외 계단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갔죠. 어쩌면 제 손을 거치지 않고도 일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1층에 있는 그 세색에 들키지 않도록 저는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가서 얼른 집 바깥으로 도망쳤습니다. 겁이 많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시는 저런 아내, 아니 문신녀와 전과자이자 수배범인 남자와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처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처형도 나이만 조금 많을 뿐 아내하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인 사람이었죠. 야근을 핑계로 언제나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태연하게 야근해서 늦는다고 아내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넣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내가 그런 문자를 받으면 곧장 단문자를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내의 단문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 남자가 아무래도 처형하고 같이 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이 되었을 때 집으로 들어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2층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실내 불을 켜자마자 저는 한탄을 뱉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이 온통 폭풍이라도 왔다 간 듯 난리통이었으니까요. 정말 엄청난 광경 속에서 저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일단 아내를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대답이 없다는 게 더 고맙고 반가운 상황이었죠. 식탁에 갈겨 쓴 종이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 찾지 말아요 라고 적혀있는 쪽지였죠. 그 메모를 봤을 때 제 심정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한참 동안이나 가슴 위에 묵직하게 놓여있던 돌이 그제야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서 아내는 자기 옷과 짐만 챙겨서 사라진 것 같더군요. 아마도 남자는 처형이 데려간 모양이고 아내는 그걸 쫓아간 것 같았죠. 참 대단한 사랑 나섰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범죄자와 엮이지 않고 그대로 일이 잘 종료될 수 있었으니 천만다행이었어요.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지만 저는 웃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가 보았지만 지하와 1층도 모두 비어 있었어요. 지하에 있는 남자가 살았던 흔적이 있어서 좀 열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난 게 어디냐 싶었죠. 그렇게 끔찍하게 저를 늙은이라고 부르던 것을 생각하면 절대 돌아올 리가 없었으니까요. 일단 혼인신고를 안 했던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했던 말을 돌이켜보면 현금 자산을 받은 뒤에 자기 명의로 돈을 뭉텅이로 빼돌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혼인신고할 건데 부부 자산이지 뭐냐 상관없지 않느냐. 부동산은 오빠 명의로 가져라 하는 등의 말로 저를 꼬셔서요. 부동산은 처분하기가 힘들고 빼돌릴 수 없으니 유달리 현금 자산에만 집착했던 게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아마도 처형과 사귀던 남자가 헤어지고 나서 아내가 쫓아다니는 걸 적당히 맞춰주며 만났고, 아니 사실 만난 건지 아니면 그냥 아내가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며 쫓아다닌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가 아무튼 범죄를 저질러서 수배자가 되어 나타나자 돈이 필요하니 저를 찍어서 결혼해 숨겨두면서 돈을 빼돌리려 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공했다면 완벽했겠죠? 아내와 저는 아예 문서상으로도 남이었고
잘 꼬드겨서 돈만 자기 명의로 받으면 다시 볼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 여자가 밤에 유달리 자주 일어나서 사라지는 걸 제가 알아챘던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는 일이죠. 저는 그 길로 그 집을 팔아버리고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연락처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모르겠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범죄자까지는 아니어도 언제든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등치려는 인간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죠.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저처럼 운이 좋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막힌 일을 겪어서 평소 즐겨보던 톡톡 사연에 사연을 보냅니다. 참 사람 인생은 모르는 일이라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어느 집은 시부모가 너무 괴롭혀서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힘들다고들 하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시부모님 성격 자체가 사랑이 많고 원체 다정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자식들인 남편과 시누이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언제든지 전화해서는 밥 먹었니? 필요한 건 없니? 하시면서 뭐라도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결혼한 다음의 이야기냐고요? 아니요. 아직 결혼에 대해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던 남편과의 연애 시절부터 시부모님은 저를 지극히 챙겨주셨습니다. 한 8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알고 있었고 시부모님 역시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씩은 시부모님이 저를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 소희는 참 복스럽게 먹는 게 언제 봐도 보기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좀 먹어보렴. 너가 갈비 좋아한다고 해서 앞에 갈비 제일 맛있는 집에서 사온 거야. 우리 아들이 잘해주니? 못해주면 우리한테 꼭 일러야 한다. 알았지? 어떤 분들은 남자친구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살갑게 대하면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지만 애정 표현 같은 것에 한해서는 굉장히 무뚝뚝한 분들이셔서 사실 전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엄청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받진 못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부모님과는 정반대로 애교도 많고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 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고요. 수십 번을 사랑한다고 해도 한 번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저는 알게 모르게 애정 표현이 많은 집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부모님은 딱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 같은 부모님이었어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도 늘 저를 아낀다는 티를 내주셨고 가끔씩 장난이긴 하지만 우리 딸 하고 부르면서 정말 친부모님처럼 대해주시는 시부모님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시부모님을 닮아서인지 언제나 저에게 상냥했죠. 저와 남편은 동갑이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제가 더 애처럼 군 적이 많기도 한데 남편은 그런 저를 언제나 오빠처럼 지켜봐 주었어요. 남편도 좋고 시부모님도 좋은 상황에서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망설일 이유는 없었죠. 시부모님은 당연히 저희의 결혼을 적극 찬성했고 저희 부모님도 알게 모르게 남편을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결혼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쏜살같이 진행됐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신혼집까지 마련을 해주셨어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받아라. 내가 예전부터 재호한테 소희 너랑 결혼을 하면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게 있거든. 우리가 그만큼 소희 너를 며느리로서 좋아하는 거니까 네가 괜히 신경 쓰거나 할 건 없어. 오히려 우리가 너무 고맙지. 소희 같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주는 건데. 그렇고 말고. 사실 이 신혼집도 너랑 가족이 되는 것에 비하면 싸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이고 여보, 이거 생각해보니 신혼집뿐만 아니라 혼수도 우리가 다 해줘야 맞는 거 아니야?
어머, 그러게요. 반 정도는 장난이시겠지만 분명 진심도 섞여 있을 이야기에 솔직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귀면서도 늘 남편이 제게 과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도, 그리고 시부모님이 남편의 여자친구인 저를 좋아해 주신다고 할 때도 막상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리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두려웠어요. 그랬는데 언제나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오히려 제가 집에 들어오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시부모님을 보니까 마음이 푹 놓였죠. 앞으로 제가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정말 저희 친부모님만큼 어쩌면 친부모님보다도 더 잘 모실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저희 신혼집은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32평형 아파트였어요. 집을 고르실 때 저와 남편의 직장이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고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된 신혼집에서 제가 준비해온 혼수로 꿈을 그리는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된 제 배우자는 언제나 일이 끝나면 칼같이 집에 들어왔고, 제가 가끔씩 남편이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나 그런 걸로 뭐라고 안 하니까 당신 만나고 싶으면 친구들 만나고 와도 돼.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면 남편은 에이, 당신이랑 있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왜 친구랑 만나? 라며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 복에 시부모 복까지 터지고 넘쳤다며 다들 저를 부러워했죠. 남들은 시댁 가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시댁에 너무 가고 싶어서 별일이 없는데도 혼자서 시댁을 찾아가서는 시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던 제 신혼생활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바로 타지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시누이 때문이었죠. 사실 시누이는 엄청 다가가기 어려운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살갑게 말을 걸어도 대꾸 한번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나쁘게 대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악감정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내심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다들 다정하고 상냥한 데에 비해 시누이만 조금 다른 느낌이란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당시 시누이는 이미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난 상황이었고 타지에서 일하는 시누이 남편 덕분에 시누이 역시 서울을 벗어나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지라 실질적으로 제가 시누이를 볼 일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한 3개월 뒤에 상황이 바뀌어서 시누이도 시부모님 근처에서 살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올해 얼굴을 자주 못 봤던 터라 대하기가 더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가 남편과 결혼도 했고 진정한 의미로 가족이 된 만큼 제가 다시 한번 다가서면 시누이도 나쁘지 않게 받아들여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형님, 이번에 서울로 올라오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제 얼굴 자주 뵐 수 있겠네요. 너무 반가워요, 형님.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저도 형님네 집에 한번 찾아뵐게요. 우리가 뭐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할 사이니? 바쁜 일 아니면 전화하지 마. 그러나 신우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했죠. 이전에 시누이는 저에게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날카롭게 말을 뱉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무뚝뚝한 게 티가 나는 정도였을까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뒤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된 시누이는 저에게 적대감이 가득했어요. 맹세코 그럴 일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조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나 보다 싶어서 제가 몇 번을 더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화를 걸 때마다 시누이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남편이나 시부모님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언젠간 정말로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굳이 시누이에게 먼저 전화를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무척이나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임신이었죠. 제가 다른 산모보다 몸이 약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의사가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의 사랑 속에서 태어날 아이가 제 뱃속에 있다는 것은 제겐 그 무엇보다도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선 정말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 앞으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 아이 낳을 때까진 집에서 푹 쉬고 맛있는 거 먹는 거에만 집중해. 평소에도 제게 한없이 다정하고 착했지만 임신한 후에는 정말 본인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구는 남편과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서는 제 안부를 묻고 저 좋아하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포장해서 보내주시는 시부모님까지 입덧이 심해서 가끔 힘든 날이 있긴 했어도 남편과 시부모님을 보며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지 한 3주 정도 됐을 때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시누이가 제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임신했다면서?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들었어. 형님,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안 그래도 어머님이랑 아버님 덕분에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재호 씨도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시누이와 제대로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시부모님이 어떻게 잘해줬는지, 남편이 어떻게 대해줬는지를 미주알 고주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시누이는 너는 임신한 게 대수인 줄 아니?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임신인데 지금 임신한 것 가지고 내 동생이랑 부모님 부려먹는 걸 자랑이라고 지금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뭐야?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시누이는 계속해서 저를 욕했죠. 시부모님 힘든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본인이 임신한 걸 다 전부 남한테 기대가면서 어떻게든 덜 힘들려고 하는 속물이라고요. 그때는 시누이가 왜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원망도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순수하게 살아왔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남한테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원래 성격상 남이 저를 욕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고 누군가 미워진다면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다가도 그 원인이 저에게 있지는 않나 먼저 찾아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의 말을 들었을 때도 정말 내게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시누이의 말을 곱씹어야 했어요. 게다가 그때부터 시누이는 물꼬라도 트인 마냥 제게 몇 번이고 전화하거나 문자에서는 여전히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상전이야, 상전. 그렇게 태어날 아이가 퍽도 잘 자라겠다. 정신 차려. 임신했다고 시부모님한테 딱 붙어 앉아가지고 다 받아 처먹는 며느리가 어딨어? 요즘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이건 기본이 아니지. 아주 임신했다고 유나는 다 떠는데 나 그 꼴 더 이상 못 봐. 옳게 적당히 좀 해. 내 말 허투루 듣지 마. 나중에 가니까 그 말들이 고통스러운 걸 넘어 제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로 자리하더라고요. 하혈도 했고 몇 번을 쓰러졌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계속 제 걱정을 하면서 요새 무슨 일 있냐고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냐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시누이가 제게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말해야 했으니까요. 어떻게든 제 선에서 참아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힘들게 저를 찾아온 아이를 하늘로 먼저 떠나보내야 했죠.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로요. 여보, 괜찮아. 우리 아이는 너무 예뻐서 신이 우리한테 선물로 내려주려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변덕을 부린 건가 봐. 우리 아이는 먼저 하늘에 가서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몸조리만 신경 써. 아이를 유산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매일 우울해하는 저를 달래느라 바빴죠. 참 멍청하게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유산한 것에 있어서 시누이의 탓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나쁘게 먹어서 하늘이 벌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지는 유산 이후 저에게 걸려온 신우이의 전화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유산했다는 소식 들었어. 너무 상심하지 마. 솔직히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재호도 그렇고 올케한테 정말 잘해줬잖아. 특히 우리 부모님 나한테는 기껏 혼수만 해주더니 올케한테는 신혼집까지 차려줬대. 그냥 분에 넘칠 정도로 시댁 식구 사랑받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혹시 모르지. 더 좋은 아이를 가지려고 나쁜 아이가 먼저 하늘로 올라간 걸지도. 그날의 전화에서 신우이가 왜 유독 저에게 적대적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결혼을 할 때 시부모님은 신우이에게 혼수용품만 마련을 해준 모양이었어요. 그 이유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게 시부모님의 판단이었죠. 그러나 신우이는 그게 못마땅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지나서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딸인 자신한테는 혼수용품만 해주고 생판 남인 며느리한테는 신혼집까지 해줬다는 게 신우이는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증오는 제게 온 것이죠. 게다가 최고의 시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시부모님과는 달리 신우이는 결혼 초반부터 온갖 시집살이에 시달렸어요. 나이도 아주 많이 차이 나지 않고 결혼 시기도 비슷한데 저는 신우이와 완전히 다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게 질투가 났던 신우이는 제게 그런 말들을 했던 거고요. 저는 바보같이 저를 좋게 생각하지도 않는 신우이의 말에 휘둘려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까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미워한 적 없었어요. 누군가가 싫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도 분명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 제가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강렬하게 증오하게 되었어요. 바로 제 신우이였죠. 여전히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제 아이를 마음대로 나쁜 아이라 칭하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저를 그저 본인의 질투와 이기심만으로 미워하고 싫어한 신우이를 제가 좋아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유산에서 슬퍼하는 저에게 나쁜 아이가 먼저 올라가고 좋은 아이가 올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저는 한동안 신우이와 아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 집에 갔다가 얼굴을 보게 될 일이 있어도 그냥 예의상 인사만 할 뿐 예전처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죠. 솔직히 얼굴 자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올케 왔어? 라며 뻔뻔하게 인사를 하는 신우이의 꼴도 보기 싫었고 그 누구에게도 이 아픔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저 혼자 참아내야 한다는 것도 싫었어요. 어이가 없었던 게 이전에는 신우이를 봐서 제가 먼저 인사를 해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유산을 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신우이가 저에게 아는 체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저 신우이가 유산을 한 저를 안타깝게 여겨서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좋아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그저 자기랑은 다르게 시부모 사랑도 받고 시집살이도 한 번 안 하고 편하게 산 것 같은 제가 유일하게 겪은 절망을 비웃어주고 싶은 거라는 것을요. 그 속셈을 빤히 알았기에 저는 마음속으로 매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신우이에게도 저와 똑같은 아니면 최소한 비슷한 정도의 고통이 오기를 말이죠.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쯤에 저는 시부모님으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우이의 임신이었죠. 저보다 몇 개월 일찍 결혼했던 신우이는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모양인데 임신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임신을 빨리 했던 것도 아마 신우이가 저를 질투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그렇게 계속해서 임신을 위해 노력한 끝에 신우이에게 아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신우이 뱃속에 있는 애는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신우이가 가진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이기를 바랐습니다. 정말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만약 저주가 돈을 주고서 가능한 것이었다면 저는 몇백만 원이든 몇천만 원이든 부르는 대로 그냥 안겨주고 신우이에게 저주를 걸어달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사실 신우이의 임신 소식을 알고 나서 익명 사이트에 몰래 제 이야기를 짧게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나쁘게 마음을 먹으면 나중에 저한테도 좋지 않게 돌아올 거라고요. 솔직히 그분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었던 제 아이를 잃고 나서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실질적으로 신우이를 해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신우이가 제게 한 것처럼 말로 스트레스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저랑 똑같은 고통을 받기를 원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모르게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형님이 아이로 인해서 행복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행복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벌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제 아이가 떠올라서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이 복수심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는 제 처지도 한탄스러웠고요. 그래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분명 어떻게든 신우이는 제게 한 짓을 돌려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을 꽉 채우고 신우이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죠. 별로 가고 싶진 않았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이 전부 신우이가 있는 병원에 가 있던 터라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얼굴로 아이를 안고 있는 신우이를 보니까 씁쓸하더라고요. 나도 그때 신우이가 했던 말만 아니었으면 이미 태어난 아이를 안고서 좋은 엄마가 되어 가족을 꾸리고 있었을 텐데. 진심으로 신우이가 행복하지 않기를 바랐던 저는 저와는 달리 환한 얼굴인 신우이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몸이 조금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먼저 집에 왔죠. 그렇게 한 달 동안은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시부모님이나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신우이는 아이가 태어나고 바쁘게 육아를 하면서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덕분인지 저에게 전화는 안 와서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신우이만 그렇게 행복한 건지, 나한테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서 왜 신우이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 모르게 많이 우울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다 부질없는 거더라고요. 결국 내 힘으로 신우이가 행복해지지 않도록 할 수 없는 거라면 그것에 매달릴 게 아니라 저도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현명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원에 산책도 나가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꾸준히 운동도 다니면서 그렇게 저를 위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우이에 대한 미움도 줄어들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우이가 단숨에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신우이와 어울리고 싶지 않았고 가능하다면 한평생 신우이와 부딪힐 일이 없기를 바랐어요. 다만 복수심에 붙잡혀 있던 과거와 조금 달라졌을 뿐이죠. 그렇게 제가 한창 자기관리를 하며 다시 한번 남편과의 아이를 생각하고 있을 때 예상치도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었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 아이가 심해부 아이가 아니라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가 애지중지하던 아이가 심해부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알고 보니까 신우이는 심해부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모양입니다. 그 사실을 신우이는 자기 시부모에게 걸렸지만 어떻게든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나서 용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가 임신을 했음을 알게 되었고 신우이의 시부모는 어쩐지 아이의 핏줄이 의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부모였어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신우이의 시부모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신우이 몰래 친자검사를 해보았고 그 친자검사에서 심해부와 아이가 부자관계가 아닐 확률이 크다는 결과를 본 겁니다. 저희 포함 시댁 식구 누구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덕분에 저희 시부모님도 발칵 뒤집어졌고 남편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서 당장 시댁에 가야 할 상황에 급한 대로 저에게 전화해서 소식을 알린 거였어요. 뭔가 당황스러운 와중에도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대로 신우이가 아이로 인해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거긴 한데 아예 포기하고 있던 바람이 갑작스레 이루어지니까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저주하며 기도했던 게 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다 보니 괜히 찝찝한 마음 그런 거 있죠. 요즘은 잠자려고 누워도 나 때문인가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내 잘못은 아닌데 말이죠. 지금 신우이는 심해부와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혼을 당한 거였죠. 심해부 집에서 이혼 소송을 걸어서 신우이는 모은 돈을 전부 위자료로 줘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심해부 애가 아닌 것은 물론 결국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그렇게 소송을 건 것 같아요. 대체 신우이는 어떤 인생을 산 건지. 저희 시부모님은 심해부 댁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지금 신우이는 거의 없는 딸 취급을 하고 있고요. 남편도 이번 일로 신우이에게 많은 실망을 한 모양인지 가끔 신우이에게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전부 차단하고 안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신우이를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정말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다고요. 예전만큼 신우이가 증오스럽지 않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꼬시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신우이가 마음만 잘 쓰고 올바르게만 살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아무튼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신우이도 그렇게 됐으니 저도 더 이상 나쁜 마음 안 먹고 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며 신우이도 신우이대로 갱생해서 올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 같은 걸 하잖아요. 저는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일을 저질러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저를 욕하실 것 같아요. 욕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욕먹어도 싸니깐요. 하지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와 언니는 서로 어릴 때부터 애틋하게 아끼며 지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정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탓이었죠. 다른 또래 애들은 부모님 사랑 잔뜩 받으며 화목한 가정 환경을 갖고 있는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부모님의 기억은 언제나 소리 높여서 싸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거실에서 소리를 지를 때면 언니는 언제나 제 귀를 막아주었고 저는 두려운 나머지 눈물을 훌쩍이며 간신히 언니를 껴안고 잘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좋지 않게 변한 탓은 전부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사치가 심하셨고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저희 집 사정에도 불구하고 늘 비싼 옷과 가방들을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말리며 정 사고 싶으면 한 달에 하나만 사라고 절충안을 내기도 했으나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았죠. 내가 이런 촌동네에서 궁상이나 떨고 있어야 해? 다른 집 남편은 아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명품 백이며 옷이며 척척 갖다 바친다는데 당신은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겨우 이 정도 대접해 주려고 나랑 결혼했어? 허영심 많은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는 점점 지쳐가고 결국 두 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싸우면서 집을 나가겠다느니 당장 헤어지겠다느니 온갖 나쁜 말들을 서로에게 퍼부었죠. 어릴 때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길 바라진 않았어요. 욕심이겠지만 두 분이 서로 사이좋게 다시 지낼 수 있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분은 언니가 초등학교 6학년,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이혼을 했어요. 어머니는 저와 언니를 둘 다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고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저희 둘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어머니가 저희를 데려가겠다고 주장을 했어도 본인이 키우겠다고 나섰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진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너무 바빴고 아버지가 일 나가는 날이면 저희 자매는 학교에 다녀와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둘이서만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할머니랑 같이 살까? 할머니가 아빠 없는 동안에 잘 돌봐주실 거야.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아버지는 저희 자매만 집에 있는 게 걱정되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버지와 저희는 할머니 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따라가긴 했지만 사실 저는 할머니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명절 되면 아버지가 친가로 가는 탓에 함께 따라가 할머니를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저희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늘 아버지만 챙겼거든요. 어린 마음에 할머니와 어울리고 싶어서 할머니! 하면서 부르고 다가가도 할머니는 저와 언니에게 눈길 한 번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왜 그랬는지 몰랐거든요. 커서 알게 된 건데 애초에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아빠가 어머니와 결혼을 한 이유는 당시 뱃속에 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이유 때문인지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결혼하게 만든 자식인 언니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긴 했지만 어찌됐든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의 딸인 저를 반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네에서 살게 되면 할머니가 저희를 챙겨줄 거라 했지만 언니도 저도 그 말을 믿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할머니와 살게 된 결과 저희가 예상한 게 딱 들어맞았다는 걸 알게 됐죠. 에휴, 내 귀한 아들 인생 망친 년들. 할머니는 저와 언니가 눈에 보이면 다짜고짜 욕을 했어요. 밥도 어쩔 수 없이 차려주었지만 늘 저와 언니의 밥그릇은 던지듯이 놓았고 맨날 반찬도 김치와 풀떼기뿐이었죠. 언니와 저는 할머니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대놓고 저희를 안 좋게 생각하고 행동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으면 좀 나아졌을까 싶기도 했지만 철이 일찍 들었는지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아버지에게 저희가 힘든 걸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할머니랑 잘 있었어? 그래서 퇴근 후 씻고 나온 아버지가 저희 자매에게 할머니와 잘 지냈냐고 물으면 저희는 그저 잘 지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폭언은 저와 언니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심해졌어요. 게다가 나중 가서는 집안일까지 전부 저희를 시켰죠. 특히 언니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더욱더 뭐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밥을 지으면 지금까지 밥 한 번 제대로 안 지어보고 뭐 했냐느니, 이걸 어떻게 먹냐느니 하면서 밥솥을 던진 적도 있죠. 그때마다 언니는 입술을 꼭 깨물고 다시 한번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할머니가 학교 가는 것까지 뭐라 하시더라고요. 기집애가 고등학교까지 다녀서 뭐해? 중학교만 졸업하면 됐지? 너 내일부터 당장 학교 가지 마라. 너 같은 건 학교 다닐 가치도 없어. 돈만 아깝지. 할머니의 다른 말은 다 들었던 언니라 할지라도 그 말만큼은 듣지 않았어요. 언니는 공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학교에 있는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할머니를 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언니는 할머니와 함께 산 뒤로 처음으로 반항 아닌 반항을 했고 할머니는 언니 옷들을 마구 밖으로 집어던지며 당장 나가라고 난동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 집 근처에 사는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우르르 몰려들어서는 할머니를 말리는데 정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소영아,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일 시작할 거야. 그리고 얼른 돈 벌어서 작은 원룸이라도 얻고 나가 살고 싶어. 소영이 너도 언니랑 같이 가자. 언니가 없으면 할머니가 너한테 더 뭐라고 하실 거야. 너도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 싫지?
일련의 일들을 겪은 뒤 언니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취직을 준비했죠.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다면 대학교는 어찌저찌 갈 수 있겠으나 언니는 당장 할머니로부터 독립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저 또한 언니와 마찬가지로 할머니와 사는 것에 신물이 났기 때문에 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하고 그 이후로 저도 몰래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했습니다. 언니가 원룸을 구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였죠. 학교 다니며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건 어려웠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할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노력했어요. 그렇게 언니는 20살이 되었고 제가 막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저는 언니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상했지만 할머니는 저희가 나간다니까 무척 좋아했죠. 둘이 살면서부터는 아버지와도 거의 연락을 끊은 거나 다름없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너무 바빴고 사실 저희는 서로 둘이서만 보듬고 자라왔으니까요. 언니와 함께 사는 건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작은 행동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욕하는 할머니가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시켜 먹어도 되고 자고 싶을 때 자도 되고 살면서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었어요. 소영아, 학교 잘 다녀와? 언니 일 다녀올게. 똑똑한 저희 언니는 비록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곧바로 취직해서 일을 다녔습니다. 제게 그런 언니는 자랑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언니는 무척이나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언니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언니는 어릴 때부터도 제가 울면 달래주기 바빴지 본인이 힘들다거나 슬프다는 걸 티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언니도 회사 생활은 힘든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오늘도 너무 일이 많았어. 라며 작은 푸념을 내뱉기는 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언니가 평소 자주 먹는 케이크를 사와서 준 적도 있고 비록 잘은 못하지만 안마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제게 남자친구라며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어요. 언니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던 언니의 남자친구는 키도 훤칠하고 너무 착한 인상이었죠. 언니가 처음 회사에 들어온 그 순간에 언니에게 반해 몇 개월을 넘게 쫓아다녔다 했습니다. 언니는 그때 당장은 연애 생각이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저와 둘이 사는 게 바빴기 때문에 그런 남자친구를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호감을 표현하고 이것저것 선물을 해주는 모습에 호감을 느껴서 결국 사귀게 되었다고 했죠. 앞으로 자주 볼 테니까 인사해. 내 동생 소영이야. 소영아, 이쪽은 언니 남자친구 영훈 씨. 너는 내 동생이니까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 언니의 남자친구와는 거의 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저희 집에 놀러 왔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언니 남자친구니까 낯도 좀 가리게 되고 둘이 사귀는데 내가 집에 있는 게 방해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는데 그런 제 생각이 무색하도록 언니 남자친구는 제게 너무 잘해줬습니다. 정말 친동생처럼 대해줬죠. 언니가 제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 것은 저 때가 처음이었는데 언니 입장에서도 정말 좋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 제게 소개시켜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처음엔 별로 말도 안 나누고 그랬지만 1년, 2년, 시간이 갈수록 저는 언니 남자친구를 가족처럼 생각하게 됐습니다. 둘이 5년 정도 사귀었을 때는 언니와 남자친구가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형부, 얼른 언니랑 결혼해. 나 빨리 조카 보고 싶단 말이야. 저런 장난스러운 말까지 스스럼 없이 나눌 정도였죠. 사랑하는 언니의 결혼인 만큼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길 바랐어요. 그동안 저 돌보겠다고 고생한 만큼 결혼하고 나서는 제 걱정하지 말고 그저 형부에게만 신경 쓰면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했으면 했습니다. 떨어져 산다고 해서 저와 언니가 가족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소영아, 언니가 택배로 반찬 좀 보냈어. 바쁘다고 해서 밥 안 챙겨 먹으면 안 된다. 요새 날 더우니까 건강도 조심하고. 언니가 요새 좀 바빠서 너 보러 자주는 못 들르는데
다음에 꼭 시간 내서 한번 갈게. 그러나 언니는 결혼을 해서도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형부도 가끔씩 전화해서는 저제,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나랑 지영이가 보내줄 테니까. 라며 아주 작은 거라도 저를 도와주려 했죠. 그게 참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맙더라고요. 사실 저한테는 언니가 가족이자 유일한 친구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 일도 있고 아무래도 좀 어디에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그런지 또래 애들과 잘 어울리질 못했는데 어른이 돼서도 그건 나아지지가 않아서 친구랄 사람들이 따로 없었거든요. 형부랑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을 텐데 꼬박꼬박 저를 생각해주는 언니에게 고맙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언니가 결혼한 지 3개월 뒤,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새 직장에서 서서히 적응을 하고 있던 저는 회사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영아, 지영이가... 언니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길을 건너는 언니를 미처 보지 못한 차가 빠른 속도로 언니를 치었고 언니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해요. 저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동시에 기껏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언니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 어릴 때 저희를 버리고 떠난 엄마가 대체 어디서 이 소식을 듣고 왔는지 언니의 보험금이랑 합의금을 받으려고 나타났거든요. 본인은 아직 부모라면서요. 우리 엄마도 아니면서 엄마인 척하지 마요. 저는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여자에게 언니의 죽음으로 인해 나온 사망보험금과 합의금을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를 위한 대응을 알아보느라 회사는 당연히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곳저곳 알아보더라도 법적으로 엄마에게 지분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부와 언니는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여서 그랬다고 기억 중입니다. 그때 상심한 저를 달래준 건 형부였어요. 형부도 언니가 죽어서 그 누구보다도 슬플 텐데 누가 착한 언니와 딱 맞는 짝이 아니랄까봐 형부는 본인이 힘든 와중에도 저를 먼저 생각해 주었죠. 형부는 언니가 죽은 이 상황에서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으로 누구보다 언니와 가까웠던 사람이었기에 형부와 이야기를 나누며 꼭 언니가 돌아올 것만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그 뒤로 저는 형부와 자주 만남을 가져왔어요. 언니가 죽은 초반에는 언니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울기도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언니의 이야기는 줄어들고 형부가 어떻게 사는지, 제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이런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형부는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 없어? 글쎄, 잘 모르겠네. 좋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봐야겠지. 사실 이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맞는지 많은 고민이 들었지만 아무래도 제 사연을 이야기하는 만큼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질타를 받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언니가 죽은 지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저와 형부의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단순히 처제와 형부가 아닌 한 명의 남성과 여성으로서 말이죠. 솔직히 처음엔 언니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형부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제가 옳지 않은 것 같아 몇 번이고 형부를 멀리하려고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여전히 제게 다가왔고 형부를 보면 볼수록 앞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도 형부 같은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형부는 여느 제 또래 남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해심도 깊고 어른스럽고 모든 것이 제가 우선이었죠. 게다가 제가 보기에도 형부는 저를 여자로서 보고 있었어요. 서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나눠본 적은 없지만 아마 형부도 저처럼 처음에는 저를 그저 처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이 간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형부는 아내를, 저는 언니를.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건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가 되더군요. 그러면서 서로 간의 정이 싹트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그렇게 저와 형부는 계속해서 미묘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말만 미묘하지 행동만큼은 이미 연인이나 다름없었지만요. 어느 날은 형부가 제게 꽃다발도 사다 준 적이 있습니다. 형부, 이게 웬 꽃다발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그냥 여기까지 오는데 예쁜 꽃집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말했던 것처럼 서로 직접적으로 사귀자고 이야기만 하지 않았지, 저희는 여느 연인들처럼 주에 한 번씩 혹은 시간이 된다면 그보다 더 많이 만나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가졌어요. 다른 남자친구랑 사귈 때도 못 가봤던 호화로운 레스토랑도 가보고, 때로는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서 동네 분식점에 가서 떡볶이를 먹기도 했죠. 어떤 데이트인지는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시간을 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게는 너무나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 비밀스러운 만남을 지속하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언니에 대한 생각도 잘 안 나더라고요. 정확히는 자기 합리화를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형부도 나도 언니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으니까 우리 둘이 이렇게 만나는 것도 착한 언니라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결국 그런 만남을 가진 지 3년 뒤 저희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앞두고 형부도 제게 그러더군요. 언니도 저희 둘을 이해해 줄 거라고. 적어도 저와 형부는 그 믿음이 무척이나 굳건했어요. 사랑하는 언니가 가장 사랑했던 저희 둘이 이어진다는데 설마 그걸 좋지 않게 생각할 리 없다고 믿었거든요. 주변 눈치가 보여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혼인신고만으로도 좋아하는 형부가 이제는 형부가 아닌 남편이 되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둘은 먼저 죽은 언니 몫까지 그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혼인신고도 끝마치고 저희는 새로운 신혼집에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평소에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 그날따라 꿈을 꾸었더라고요. 배경이 어디인진 모르겠어요. 엄청 어두컴컴하고 연기가 자욱한 곳이었죠. 꿈속에서 이곳이 어딘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데 멀리서 웬 소복을 입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누구인가 싶어서 다가갔는데 그 여자는 저희 언니였습니다. 언니, 여기서 뭐해? 저는 너무 놀라 언니의 어깨를 붙잡고 물어봤지만 언니는 그저 핏발이 서린 눈으로 저를 끝까지 째려봤죠. 평소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만 보이던 언니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라 꿈속에서도 화들짝 놀란 저는 거친 숨을 내쉬며 잠에서 깨어있지만 그 꿈에 큰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그저 언니가 죽은 뒤 처음으로 꿈에 나오는 상황인데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의아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몇 년간 차를 몰면서 작은 사고 한 번도 나본 적이 없는데 주차를 하던 중 다른 차가 모르고 저희 차를 들이받아서 접촉사고가 난 거였죠. 보험 처리를 하고서 볼일을 보러 갔어요. 그때는 그 사고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운이 좋아서 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충분히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분명 저희 집이 있는 5층을 눌렀는데도 자꾸 5층이 꺼지고 4층이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계단으로 집에 와야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집에 오려는데 엘리베이터가 자꾸 4층이 눌려서 나 결국 계단으로 올라왔어. 그런데 너무 신기했던 게 형부, 즉 남편 역시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나 보다 싶어서 또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지냈는데 그 다음번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은 쭉 일어났어요. 분명 알람을 맞춘 적도 없는데 핸드폰 알람이 울리고 비가 오는 상황도 아닌데 자꾸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어디 물이 새나 싶어서 윗집도 가보고 여기저기 문의를 해봤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아무리 의문해봐도 도저히 답을 알 길이 없었죠. 저와 남편은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미스테리한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때쯤 저는 어쩐지 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꿈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채 저를 무시무시하게 노려봤던 언니의 모습이 말이죠. 어쩌면 언니는 내가 지금 이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측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 침대 반동에 저도 순간 잠이 깨서 무슨 일인지 쳐다보는데 한참을 어둠 속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던 남편은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나 무서워. 그 모습이 너무 괴기해서 말을 거는데도 남편은 대꾸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스르르 침대에 눕더라고요. 잠깐 몽유병이라도 온 건가 보다 싶어서 안심하고 다시 잠들려는데 한 5분쯤 뒤에 윽윽 하는 목이 막힌 소리와 함께 남편의 눈이 하얗게 뒤집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여보, 여보! 하면서 깨웠지만 남편은 그 상태로 한참 동안 경련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빙의된 것 같은 그 모습에 너무 무서워 저는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벌벌 떨었어요. 더 끔찍했던 건 그 밤의 상황을 남편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설마. 오히려 제가 꿈을 꾼 게 아니냐고 하더군요. 저는 이대로는 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언니가 저희에게 해코지하는 게 분명했죠. 나 너무 무서워.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언니가 꿈속에 나온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잖아. 이건 언니가 하늘에서 노여워하는 게 분명해.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당신이랑 어떻게 한 침대를 쓰고 잠을 자고 있는지 이건 아니야. 내가 생각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것 같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귀신이 어디 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흥분 가라앉혀, 응? 귀신이란 게 있다고 믿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직접 당해본 이상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바로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정말로 언니가 하늘나라에서 저희 둘의 행복을 빌어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다 보니까 언니는 오히려 저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소한 감정에 휘둘려 바보같이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형부가 좋아졌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형부를 가족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언니밖에 없는 상황에 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형부라는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란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 곁을 떠나는 것처럼 형부를 떠나보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형부와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에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고 밤에 눈을 감는 게 두려워요. 매일같이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사연이라도 이야기하면 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봐 시간을 내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는 점집이라도 가봐야 하는 걸까요?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언니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못난 저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